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뭐 밖에서 뭐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지금 9월 6일까지는 되도록이면 거리에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 자제해야 하는 천만 시민 멈춘 주간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아이들은 살찌는데 코로나19 관련 범죄들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어떤 범죄들이 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범죄에서는 주로 이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시비가 가장 크고 네. 집안 또는 거주 공간 안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관련된 사기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이 공간 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접촉, 갈등, 충돌, 이런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갈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안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대중매체에서 폭행 사건도 있습니다. 네. 또 따라서 또 뭐가 있냐면은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지금 요즘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법 조치 사항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더라. 많이 최근에. 예. 그러니까 SNS밖에 볼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톡이라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무차별적으로 오는 부분을 지금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된 상황이 지금 지속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덥고 습도는 높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들도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 잘 해왔고 잘 버텨왔는데 공공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마스크 쓰자고 의무화시키고 했는데도 막 이거 마스크 안 쓰고 왜 마스크 안 쓰냐 그러면은 폭력적인 일을 막 저지르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경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특히 서울경찰에서는 하루에 한 200건 넘게 지금 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고, 네. 우리 경찰에서는 바로 즉응대 태세를 갖춰갖고 무관용 원칙으로 바로바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커는 마스크 안 쓴 걸로 보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뭐 과태료 상하긴 하지만 그거를 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에서 상대방을 폭행할 경우에는 폭행죄를 형법상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2년 이하씩이나 500만 이하 벌금인데 이번에 지하철 사건의 폭행 가해자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교수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폭행죄 같은 경우는 사실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예. 그 정도 가지고 구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 그 지하철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가 좀 심하게 난동을 부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출동해서 현행범을 체포했고 그러다 보니 영장도 청구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지금 경찰서에서는 만약에 시민들이 제지하거나 경찰관이 제지할 때 반항하면 현행범 체포를 하고 현행범 체포 사항에 볼 때 사안이 중하게 되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순 폭행 가지고 구속영장 처리는 거의 안 드물죠. 하죠. 드물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화해를 시키거나 다른 방식을 취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그 폭행으로부터 전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전염병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폭행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의 관리 차원에서 우리 경찰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각각의 경우는 지하철 상황이라든가 대중교통 버스 상황에 나눠 갖고 거기에 맞는 매뉴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이 붙는 것이 예. 이제 어떤 이제 버스 같은 데서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를 약간 이제 안 쓰시는 분한테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매우 뭐라거나 고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갖고 하니까 예. 한 번 정도 권유를 하시되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신다면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면 버스 괜찮 말씀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마스크를 안 쓴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항이고 예. 벌금도 일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경찰을 일일이 출동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스크 쓰라고 공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폭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과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신고하는 차원 상황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보긴 불편하지만 또 이런 거 갖고 경찰에다 신고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데 출동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 경찰에서도 즉흥 출동 자세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짜 뉴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한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유포 행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뉴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인데 상상을 초월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예로 들은 겁니다. 예를 네. 들면 이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검사 약물이 몸에 침투해 갖고 나라에서 그걸 조정한다. 뭐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지만은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검사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고 도망다니는. 그럴 수 있죠. 가짜 뉴스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NS 상에서 뭐라고 나냐면 뭐 10초간 참으면은 코로나 검사를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 있다. 마늘 먹으면은 코로나 낫는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실제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가지고 방역 당국을 지금 긴장시키는 게 뭐냐면 방역 당국에서 그 양성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네. 또 그리고 보건소를 갔는데 양성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 갔더니 음성이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립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방역 당국을 그 음해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업무 방해도 가능하고 명예훼손도 가능한데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고요. 지금 2.5 단계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3단계가 곧 시행된다. 그리고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타 시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킨다. 예. 사실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동 공고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그런 거를 가짜뉴스 하게 될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방역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말하자면 마늘이 효과가 있다. 뭐 예, 이거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애교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직접 공격하는 그렇죠. 방식이기 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 방역 당국이. 예, 예. 그 사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일부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이 아니냐. 방역 당국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추정도 하고 있는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 넘어서 가짜 뉴스 유포하면은 처벌받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에 예. 그 특정인을 얘기하게 되면 명예훼손도 되는 거고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 방해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역 당국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데에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업무가 손상되면은 당연히 특별법상 형법상 처벌을 받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그냥 이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인식을 심어줬다 이렇게 웃고 넘어갈 게 아니고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방역 자체가 무너지고 게다가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검사를 안 받고 숨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망다님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제2, 제3의 피해, N차 감염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는 것 이게 걱정인데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걸 통해서 굳이 검사 안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막대한 비용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도 된다면서요 이제. 법리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라는 거는 법적 근거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규정돼 있고 네. 이 부분에 명백한 위반이 입증되면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또 공권력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번 경남 창원시에서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것처럼 이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청구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해자라는 거는 이제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해주는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청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해야 되는데 판결 확정 후에 3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이 있으면 청구가 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가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집행이 곤란한 거죠. 만약에 그 재산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병에 걸려갖고 그걸 치료해 주는 비용, 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이 전염됐을 때 그 사람의 치료 비용,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검사해야 되는 비용. 이게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네. 흔히 말하는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아까 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인한테 청구하는데 그 개인이 쉽게 말하면 재산이 이게 많지 없거나 그러면 예. 사실 이게 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는 법적의 얘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안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고자 차원에서라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방역에 그 방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할 때 이제 정부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게 되면은 개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단체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도 가능하니까 단체도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가 방역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이 또 허위를 해가지고 손해 끼칠 경우에는 기본 정부에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법적으로라든가 뭐 행벌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플러스해서 재산적 손해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분의 예.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쪽으로 구상권보다 법적인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차제의 일부는 완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자기가 잘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거나 어떤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의도치 않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나라에서 그렇죠. 지금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되고 검사도 좀 따라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또 틈타서 또 관련한 범죄들 이른바 비대면 범죄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다고요. 뭐 어제 그저께 난 거는 이제 이게 저거죠. 몸캠 피싱이라고 해갖고. 몸캠피싱. 몸캠 피싱. 예, 그러자면 무차별적인 어떤 채팅창에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성인 양 접근을 해갖고 그 대화 내용 자체를 가족한테 알리겠다고 해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분명히 예. 존재하고 이게 뭐 전통적인 형태 몸캠 피싱인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이제 사이버 사기들. 사기 크게 이제 협박 영역이 있고 사기 영역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비대면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아주 활개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하는 대로 몸캠피싱은 뭐냐면 네. 상대방에서 자기의 어떤 은밀한 사진을 보내주고 상대방도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그럼 나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믿기 위해서 협박, 즉 공갈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지인할 때 보낼 테니까 네가 돈을 나한테 얼마 주게 되면은 안 보내겠다. 한번 걸려 들게 되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사진을 보낸다든가 돈을 주는 거. 몸캠피싱이고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다시피 사이버 사기. 예. 사이버 사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금 그 고가 거래 전자제품 때문에 핸드폰, 뭐 TV 이런 거 예. 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매를 한다는 사기도 있고요. 경매요? 예. 가짜 경매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어떤 지인 속여준다는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 종류가 지금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아까 네. 몸캠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확대돼 가지고 어느 사람은 복권이 당첨됐다고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사기 비율이. 그래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사이버 그러니까 IT 강국이면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이 요새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학습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죠. 예. 하면서 이 부모의 감시 영역이 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캠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약간의 어떤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채팅, 랜덤 채팅에 접속하게 되고 그걸 노리는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2차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해자로 예, 만든다. 말하자면
그 아이가 보낸 어떤 인적 사항을 이용해는 한다는 겁니다. 네. 공범화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나타나는 그래서 웜캠 피싱이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비대면 공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방 안에서 범죄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좀 경험도 없고 좀 무섭다고 해서 그냥 컴퓨터만 끄면 나는 괜찮을 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범죄가 박사방 조지빈 일당이 그걸 저지른 영역인 거니까 가장 미심쩍으면은 가장 먼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럼 네. 부모님한테 알리기도 좀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예. 확인 받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 싶고 뭐 돈을 보내라고 사진 보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어디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뭐 어디가 좀 저렴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해외에서 물건 보내는 이런 해외 직거래 이런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또 사기도 많이 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직거래도 있고 국내 거래상에 중고장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고장터. 중요한 거는 이제 직거래 하게 되면 좋겠지만 직거래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신용카드 나중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인된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든지 그 업체를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싸다. 가격이 싼 것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해외 직거래건 국내 거래건 간에 그 사이트 자체가 신용 있는 거 또한 그 업체가 과연 신용 있는 거 그리고 밑에 댓글이라든가 확인하게 되면은 아, 이 업체가 사기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싸다 그래가지고 접속해서 구매하게 되면은 피해보는 수가 많죠. 예, 경찰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버 캅이라고 하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그걸 까시면은 어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용되는 뭐 저 계좌라든가 아니면은 전화번호 같은 경우가 를 한번 넣어보면은 이게 이전에 사기를 쳤던 문제가 있는 계좌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걸 확인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해외 직거래라든가 이런 중고 거래를 하시기 전에 이 경찰청의 사이버 캅 어플을 통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떤 뭐 계좌라든가 전화번호에 의심이 간다면 해보면은 확인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라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경찰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었습니다. 꽤 시간이 좀 됐었죠. 9세 아이를 9살 아이를 여행가도 가방에 가뒀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신체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그래도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네요. 뭐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그 뭐 딱히 특히 뭐 다른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가해자도 본인이 분명히 인정한 바 되는데 문제는 적용 법률에 대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뿐이지 증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치사. 아동 학대 치사. 근데 이게 살인죄까지도 지금 간 건가요? 예, 그 살인죄로 구형이 된 거죠. 검찰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아동 학대로서의 결과적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아마 미필적 고의라도 살해할 즉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조명을 좀 바꿔서 살인죄까지 같이 기소한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방 위에서 뛰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아이가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가능하다라고 검찰은 본 겁니다. 네. 변호인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고
어머님 본인이 119에 신고도 했고 또 심폐소생술도 했다. 만약에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은 그랬겠느냐라는 쪽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또 여러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특집 방송도 5회에 걸쳐서 한번 해본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동 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비해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준비는 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두 분께서는? 지금 검찰에서 구형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검찰이 선고한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정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제 생각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은 아니더라도 15년, 20년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할 때에 검찰에서 보는 것처럼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것이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7시간 동안 가뒀으니까. 왜냐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 좁은 가방에서. 그렇다 하면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를 받아들이면 무기징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15년, 20년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건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예. 매년마다 보고를 하는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3만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고요. 예. 5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관련된 강의를 할 때 한 10,000건이라는 기준으로 했었는데 2019년에 3만 450건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모, 친부에 의한 게 한 75%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의 복합학대 부분이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나마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참혹하고 반드시 예방을 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존의 범죄학계라든가 아니면 경찰 관련돼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친모 친부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죽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건 분명히 범죄이고 반드시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경종 울려야 되고 이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그러니까 결과만 보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계모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무기징역 구형됐고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날 것 같지만 계모에게 어떤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이외에도 친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 아이가 둘이 더 아이가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 둘이 더 있잖아요. 그럼 이 동생들은 누가 키울 것이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며 여기까지가 더 생각을 해야만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한 건이라고 하지 않고 케이스라고 합니다. 한 케이스라는 얘기를 쓰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아동으로의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되고 이런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좀 짧게 가보죠. 한 유튜브 채널 대표가 여러모로 논란의 중심이 섰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공식 SNS 계정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여행에 미치다라고 하는 그렇죠. 여행에 미치다. 8월 29일 날 18시경에 예. 여행에 미치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조 대표, 조모 대표가 하는 건데 거기에 양떼 목장을 그 게시물 올리면서 예. 중간에 음란물 동영상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못하고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본 네티즌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양떼 목장에 그 게시물 올리면서 중간에 성 영상, 그러니까 동영 음란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 그 음란물을 올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40만 구독자 그리고 무슨 그램 별그램이라고 하는데 120만이 넘는 대단히 영향이 큰 분인데 이 네. 사이트고 그런 이 분인데 이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뭐냐면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그냥 사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떤 일종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자체를 거르지 않고 올렸다. 그래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사실은 오히려
오히려 무엇인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실수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다는 그러니까 조준기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트위터,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영상을 받은 거예요. 다운 받아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올렸는데 껴있는 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불법 촬영하거나 고의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다운받은 동영상 올렸는데 그 안에 껴있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사과를 했었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도 했는데도 지금은 생명 지장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뭐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건가요?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또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수위가 낮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 좀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 성폭력 특별법상에 이 의사에 반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실형이나 징역을 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동음란물을 가지고 내가 배포해도 처벌합니다. 배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0년 5월 19일 바뀌었죠. 내가 소지하거나 옛날에 처벌 안 했어요. 소지하거나 그거를 저장시켜도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네네. 옛날에는 어린이 동영상 쉽게 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만 처벌했지만 지금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거나 저장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강남서에서 조사할 거 알고 있는데 소환해서 조사할 겁니다. 그럼 이건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